아줌마,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조폭들이 위협하며 얘기한다. 그 순간 차갑게 눈빛이 변하며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조폭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면서 한마디 한다. 내가 만만해 보여? 내가 누군지 알아?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망원시장 뒷골목,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입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늘어선 상점들 사이로 곱창 굽는 냄새가 진하게 퍼져나가죠. 이곳에서 10년째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말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불판 앞에 서 있습니다. 말자는 올해 58인데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어깨가 반듯하고 걸음걸이가 단단합니다.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절대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려도 차분하게 달래는 모습을 보면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죠. 말자, 이모는 정말 대단해. 저렇게 조용한데 어떻게 저런 일들을 다 처리하지? 하지만 요즘 들어 말자의 표정에 걱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곱창집 주변에 낯선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검은 정장을 입고 목에 용 문신을 새긴 남자들이 밤마다 몰려와서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일삼습니다. 야,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더. 조폭 무리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말자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들이 오기 시작한 이후로 다른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고 있거든요.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은 아예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모, 저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겠어요. 옆 가게 떡볶이집 사장인 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참고 견뎌야죠. 하지만 말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뭔가 해야 한다.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도 조폭 무리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곱창집 앞 골목을 가득 메웠죠.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말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가 뭔데 우리한테 지시질이야? 어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자가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 한 명이 조폭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대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폭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며 주먹을 쥐었죠. 이 새끼가 정말로. 그 순간 말자가 두 사람 사이로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여긴 시장이지, 니들 놀이터가 아니야. 말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조폭들이 모두 말자를 쳐다봤죠. 평범한 곱창집 아줌마가 자신들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의외였나 봅니다. 아줌마, 끼어들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조폭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가게 앞에서 소란 피우는 건 못 봐주겠어요. 조용히 드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때 말자의 눈빛을 본 조폭 중 한 명이 갑자기 주춤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죠. 결국 그날 밤 조폭들은 말자의 단호한 태도에 밀려 자리를 떴습니다. 대학생은 말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고 주변 상인들도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2챕터 마이너스 회식 난동, 부글거리는 판. 그날 이후로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말자는 평소처럼 곱창집을 운영하며 단골 손님들을 맞았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저들이 이대로 포기할 리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말자 이모, 요즘 좀 조용해졌네요. 떡볶이집 순이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자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밤 조폭 무리가 다시 나타났거든요. 이번엔 더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15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곱창집 앞을 가득 메웠죠. 아줌마, 우리 왔어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말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신가요? 15명이요. 테이블 다 붙여서 큰 상 차려주세요. 말자는 어쩔 수 없이 테이블을 붙여서 큰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조폭들은 소주와 맥주를 왕창 주문하며 떠들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냥 시끄러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술에 취한 조폭들이 고성방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 이 고기 왜 이렇게 질겨? 제대로 못 굽나? 한 남자가 곱창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말자는 참고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구워드릴게요. 다시? 아니야, 그냥 술이나 더 가져와. 그들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의자를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은 무서워서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줌마, 여기 소주 10병 더. 안주도 다시 시켜. 곱창, 대창, 막창 다 가져와. 말자는 혼자서 그 많은 주문을 감당하며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밤 11시가 넘어가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완전히 만취한 조폭 중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서 다른 테이블로 가더니 빈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거든요. 으악, 짜증나. 쾅, 테이블이 넘어지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말자가 급히 달려왔어요. 손님,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돼? 남자는 말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말자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주방으로 달려가서 커다란 펜을 들고 나온 거죠. 여긴 내 가게야. 말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조폭들 사이 테이블 위에 힘차게 내려쳤어요. 쾅! 고기 뒤집는 건 펜이지 사람 손이 아냐. 그 순간 곱창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조폭들의 시선이 말자에게 집중됐어요. 평범한 곱창집 아줌마가 보여준 기세가 범상치 않았거든요. 특히 조폭 중 한 명은 말자의 눈빛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더욱 강해졌거든요. 저 아줌마, 어디서 봤는데? 그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다른 조폭들은 그런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아줌마가 뭘 할 수 있다고. 한 남자가 다시 테이블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자가 펜을 든 손을 보고는 주춤했어요.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오늘은 이만 가세요. 말자의 말에 조폭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계산도 안 하고 쫓겨나는 기분이었지만 뭔가 더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우두머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하지만 계산은 해야지. 말자는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돈의 절반만 내고 가버렸어요. 나머지는 다음에 줄게. 그들이 떠난 후 곱창집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넘어진 테이블과 의자, 바닥에 흩어진 음식 찌꺼기들. 말자는 혼자서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날 밤의 일이 동네 전체에 소문으로 퍼져나간 거죠. 말자 이모가 조폭들한테 대들었대. 펜으로 테이블을 쳤다며? 평소에 조용하던 분인데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나왔을까? 동네 상인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평범한 곱창집 아줌마가 어떻게 그런 기세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말자에게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날 밤 말자는 혼자 가게 정리를 마친 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일이 있은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망원시장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계속 수군거림이 이어졌어요. 특히 말자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말자 이모한테 뭔가 있는 것 같아. 평소에 그렇게 조용하던 분이 어떻게 조폭들을 상대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말자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곱창집을 운영했습니다. 단지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달라졌을 뿐이죠. 그날 오후 3시경 곱창집에 젊은 여자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짧은 머리에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곱창 한 인분하고 소주 한 병 주세요. 네, 잠깐만요. 말자는 불판을 준비하며 새로운 손님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다른 손님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앉아있는 자세나 주변을 관찰하는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사장님, 혹시 이 근처에 살만한 집 있나요? 새로 이사 온 김제이라고 합니다. 제이가 곱창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 그러세요? 이 근처에 원룸들이 꽤 있어요. 어떤 일 하시는데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해요. 조용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말자는 계속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이의 손목에 희미하게 보이는 흉터나 걸을 때의 균형감 잡힌 보폭 같은 것들이 신경 쓰였거든요. 제이가 떠난 후 말자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통화였지만 말자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상인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조폭들의 횡포 때문에 긴급히 소집된 회의였어요. 상인회관에는 20명 정도의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손님들이 무서워서 안 와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상인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상인회장인 박덕수가 말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봤는데 별다른 도움이 안 돼요. 현행범이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라도 뭔가 해야죠.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말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모든 시선이 말자에게 집중됐어요. 평소에 회의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던 말자가 나선 거였거든요. 저희가 단합해서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자 씨, 쉽게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들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한 상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해결해 드릴게요. 정말요? 어떤 방법인데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믿고 기다려 주세요. 일부 상인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곱창집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위험한 일에 나서지 마세요. 하지만 말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호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곱창집 문을 닫은 후 말자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곱창집 말자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심각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작전 개시합니다. 말자가 전화를 끊을 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곱창집 아줌마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다음 날 김재희가 다시 곱창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삿짐을 들고 왔어요. 사장님, 어제 말씀하신 원룸 구했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래요? 잘 됐네요. 말자와 제이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지만 둘 사이에는 뭔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치 서로를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장님, 며칠 전에 여기서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혹시 무서우시지 않아요? 혼자 가게 하시는데. 제이의 질문에 말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 생각보다 강해요. 그날 밤 제이는 자신의 원룸에서 누군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목표 인물과 접촉 완료했습니다. 예상대로 평범한 상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편 시장 한쪽에서는 조폭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장 상인들에게 본격적인 압력을 가하려는 듯 했습니다. 말자는 혼자 곱창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라면 말이죠. 4챕터 마이너스 뒤통수의 계절. 제이가 시장에 정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곱창집을 찾아와 말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점점 친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자는 여전히 제이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이 씨, 원래 어디 살았어요? 부산이요.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만 계세요. 형제는 없어요.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말자는 제이의 답변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답변 같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시장에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이 재개발 업체와 손을 잡고 상인들을 내쫓으려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들었어요? 여기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재개발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인들의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덕수 상인회장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목요일 밤 덕수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머리를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말자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덕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 말로는 뒤통수를 심하게 맞아서 뇌진탕이 온 상태라고 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말자는 주먹을 쥐며 분노했습니다. 상인회장을 노린 것이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말자는 곱창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이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나타났어요. 사장님, 상인회장님 소식 들었어요. 정말 큰일이네요. 그러게요. 누가 이런 일을... 말자가 한숨을 쉬는 사이 제이는 슬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곱창집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쾅!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어요. 누군가 곱창집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거였습니다. 불이야! 말자가 소리치며 급히 소화기를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불은 금방 꺼졌지만 곱창집 앞쪽이 많이 손상됐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제이를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이의 반응이 너무 침착했거든요. 일반인이라면 더 놀라거나 당황했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시장 상인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인회장이 습격당하고 이제는 곱창집까지 화염병 테러를 당한 거였으니까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몰라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고. 불안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말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제이의 정체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날 밤 말자는 일부러 곱창집을 일찍 닫았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제이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제이는 평소와 다르게 곱창집 근처를 서성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말자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제이가 도착한 곳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이는 누군가와 만났어요. 어둠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목표 인물이 예상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세요. 알겠습니다. 말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이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이가 누구 편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 공개된 거였어요. 그 영상에는 제이가 조폭 중 한 명과 몰래 통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이가 조폭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계했던 제이가 정말로 적이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제이가 평소처럼 곱창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제이를 보며 말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이 씨. 네, 사장님? 정말 사무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날 밤 말자는 혼자 곱창집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적은 밖에 있는 조폭들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웃고 있던 제이였던 거예요. 진짜 적은 바깥이 아니라 내 옆에 있었네. 말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새롭게 다져졌어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와 싸워야 할지 분명해졌거든요. 그때 곱창집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말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어요. 이말자, 또 만나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작전 기억나지? 말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과거가 눈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황두철. 말자의 입에서 그 이름이 떨리며 나왔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던 동료, 그리고 배신자의 얼굴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말자야. 황두철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곱창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곱창집 사장이라니 참 의외네. 넌 어떻게 찾았냐고? 세상이 좁잖아.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지. 황두철은 말자 맞은편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범한 곱창집이지만 그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기억나? 그때 강원도 산중에서 함께했던 작전 말이야. 말자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20년 전 707특임단 시절의 마지막 작전. 그리고 황두철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망가진 그날 말이죠. 그때 내가 날 살려줬잖아. 고마워하고 있어. 살려준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죽일 이유가 없었을 뿐이지. 차가워졌네, 말자야.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황두철의 말에 말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넌 왜 여기 왔어? 직접적이네. 좋아. 그럼 나도 직접적으로 말할게. 황두철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시장 재개발되거든. 그리고 내가 그 사업에 관여하고 있어. 서류에는 망원시장 재개발 계획서와 각종 허가 관련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말자는 서류를 훑어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상인들을 내쫓으려는 거구나. 내쫓는다기보다는 합리적인 보상을 주고 이주시키는 거지. 물론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상인회장 습격 같은 건 말이야. 황두철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수를 습격한 것도 그의 지시였던 거예요. 너였구나. 그리고 내 가게에 화염병 던진 것도 경고였어. 하지만 넌 여전히 고집스럽네. 말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시장 상인들을 선동하고 있잖아. 단합해서 맞서자고. 그런 건 우리 계획에 방해가 돼. 그럼 어쩌라고? 간단해. 넌 그냥 곱창집이나 하고 살아. 다른 일에는 끼어들지 말고. 황두철의 제안에 말자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그럼 불행한 일이 생기겠지. 내가 아니라 다른 상인들에게 말이야. 협박이었습니다. 말자가 계속 저항하면 무고한 상인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뜻이었어요. 시간을 줄게. 일주일 안에 답을 들려줘. 황두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내 옆에 있는 제이라는 여자. 조심해. 모든 사람이 내 편은 아니거든. 그 말을 남기고 황두철은 곱창집을 나갔어요. 말자는 혼자 남겨진 가게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곱창집에 도착하니 경찰차 여러 대가 시장 앞에 서 있었어요. 이말자시죠?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수갑을 들고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박덕수 씨 습격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말자는 어리둥절했어요. 왜 갑자기 자신이 용의자가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잠깐, 저는 덕수 씨를 습격한 적이 없어요. CCTV에 포착됐습니다. 사건 당일 밤 현장 근처에서 목격되셨어요. 그건 제가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말자의 해명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말자는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말자 이모가 범인이라고? 믿을 수 없어. 그럼 우리가 믿고 있던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던 거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장관리사무소에서 공고가 나붙었습니다. 망원시장 재개발 사업 관련 상인 설명회. 이제 정말 끝이네. 상인들은 절망했어요.
말자가 없는 상황에서 재개발 압력을 혼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곱창집에는 강제 폐업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화재 위험과 위생 문제를 이유로 한 조치였지만 실제로는 말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제이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실제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말자는 계속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들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었어요. 황두철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널 살려놔서 지금 이 동네가 피 보는 거다. 말자는 황두철의 말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20년 전 그를 제거했어야 했는데 그때의 자비가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든 거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상인들, 그리고 지켜야 할 시장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말자가 구속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이가 경찰서를 찾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말자 씨와 면회하고 싶습니다. 제이는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신분증에는 국가정보원 요원 김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말자와 제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말자는 제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체를 밝히는구나.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국정원에서 파견된 거였구나. 네. 황두철 조직의 불법 재개발 사업을 수사하던 중에 선배님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말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이가 적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과거가 완전히 드러난 것에 대해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내가 707특임단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네? 네. 하지만 선배님이 현재 어떤 입장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제이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황두철과 재개발 업체,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 간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서류에는 거액의 뒷돈거래, 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그리고 폭력을 동원한 상인 쫓아내기 계획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황두철을 체포할 수 있지 않나? 증거는 충분하지만 현행범으로 잡지 않으면 바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전이 필요해요. 제이는 말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자에 대한 혐의가 모두 무혐의로 처리된 거였어요. 조작된 증거들이 밝혀지면서 말자는 석방됐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온 말자를 본 상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말자 이모, 정말 억울하게 당했었구나. 하지만 말자는 상인들 앞에서 중요한 고백을 해야 했어요. 더 이상 과거를 숨길 수 없었거든요. 상인회관에 모인 20명의 상인들 앞에서 말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숨겨온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말자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707특임단 출신입니다. 순간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자를 바라봤어요. 20년 전까지 군에서 특수작전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함께 일했던 동료 중 한 명이 배신을 했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황두철입니다. 707특임단이라고요? 그럼 그때 조폭들을 상대했던 것도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말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과거를 숨긴 이유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해요.
떡볶이집 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자 이모가 그렇게 용감했구나. 우릴 지키려고 했던 거였네. 저희가 몰라서 죄송해요, 말자 씨. 오히려 고마워요. 저희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상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심과 불신 대신 신뢰와 고마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박덕수 회장이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그의 머리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말자는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섰어요. 저는 국정원에서 파견된 김제이 요원입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고백이었지만 상인들은 이미 놀랄 기력도 없었어요. 황두철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포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해요. 제이가 작전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두철은 다음 주에 대규모 회식을 계획하고 있어요. 재개발 성공을 미리 축하하는 자리죠. 그 자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말자가 상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말자 이모가 우릴 위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상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곱창집을 열었어요. 강제 폐업 명령이 철회됐거든요. 상인들이 모두 몰려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이가 말했고 다른 상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황두철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제이가 말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준비됐습니까? 응. 이제 끝을 보자. 말자의 눈빛에는 20년 전의 날카로운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평범한 곱창집 아줌마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장을 지키려는 전사가 서 있었죠. 작전일 전날 밤 망원시장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집에 일찍 들어가고 말자와 제이만이 곱창집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 회식 장소는 시장에서 2km 떨어진 황금궁 중식당이에요. 제이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황두철과 재개발 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뒷돈을 받은 공무원들까지 총 15명이 모일 예정이에요. 경우는 최소 6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모두 전직 군인 출신이라고 하네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작전에 투입되는 거였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장비는 어떻게 해? 이걸 사용하세요. 제이가 작은 펜을 꺼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볼펜 같았지만 첨단 녹음 장비였습니다. 반경 10m 안의 대화를 모두 녹음할 수 있어요. 한번 작동시키면 6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하고요. 내가 직접 들어가야 하는 거지? 네. 황금궁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로 투입될 예정이에요. 다음 날 오후 6시 황금궁 중식당 앞에는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두철의 차량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검은색 벤츠 뒤로 경호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말자는 식당 직원 유니폼을 입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머리를 묶고 모자를 쓰니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새로 온 분이세요? 오늘 VIP룸 서빙 맡아주세요. 주방장이 말자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이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오후 7시 드디어 황두철 일행이
VIP룸에 들어왔습니다. 말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정말 기념할 만한 날이군요. 황두철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망원시장 상인들이 드디어 백기를 들었어요. 이제 재개발은 시간 문제죠. 재개발업체 사장이 맞장구를 쳤어요. 박덕수 회장 습격 사건도 잘 마무리됐고 말자라는 여자도 완전히 제압했으니까요. 말자는 손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죠? 그 여자가 707특임단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한 공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하, 아무리 707특임단 출신이라고 해도 이미 늙은 아줌마 아니겠어요? 게다가 20년이나 현역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황두철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심? 벌써 끝난 게임인데 뭘 조심해? 그때 황두철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말자와는 개인적인 악연이 있어요. 20년 전에 말이죠. 어떤 악연인가요? 우리가 함께 707특임단에 있을 때 나는 더 큰 돈을 위해 선택을 했어요. 적과 손을 잡는 선택을 말이죠. 말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두철이 직접 배신을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작전이 실패한 이유도 제가 정보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꽤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럼 동료들은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죽었어요. 말자만 살아남았는데 그때 내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있을 거예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황두철의 고백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녀도 끝이에요. 내일 시장에서 사고가 날 예정이거든요. 말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무엇보다 내일 상인들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말자는 재빨리 주방으로 나가서 제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VIP룸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서빙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 황두철. 말자가 모자를 벗으며 나타났을 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이 말자? 황두철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오랜만이네. 내 이야기 잘 들었어. 어떻게 여기에? 내가 내일 시장에서 사고를 낼 계획이라며? 그건 안 되겠는데? 말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20년 전에 707특임단이 완전히 되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식당 곳곳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나타났어요. 제이가 미리 배치해둔 인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국정원입니다. 황두철, 당신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조직폭력배 가입, 그리고 공무원 매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제이가 영장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황두철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어요. 증거가 있어? 내가 뭘 했다고? 말자가 녹음기를 꺼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내가 한 모든 말이 녹음되어 있어. 20년 전 배신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그 순간 황두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이 말자, 내가 날 이렇게 만들다니. 내가 선택한 길이야, 황두철. 말자는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20년간 품어온 복수가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지만 곧 모든 것이 정리됐어요. 황두철과 그의 일당들은 모두 연행됐고 재개발 계획도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황두철 체포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망원시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곱창집 앞에 모여서 말자를 둘러쌌어요. 말자 이모, 정말 대단해요.
우리 영웅이에요. 하지만 말자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웅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뭘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해야 할 일이라뇨. 목숨을 걸고 우릴 지켜주셨잖아요. 순이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상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이가 공식 서류를 들고 나타났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황두철 조직의 모든 불법 행위가 밝혀졌고 재개발 계획도 완전히 백지화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망원시장은 문화재청에서 전통시장으로 지정받을 예정이에요. 앞으로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곱창집을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말자 씨죠? 국정원 작전팀장 강민수입니다. 강민수는 말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작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안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강민수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국정원에서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말자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말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라는 뜻인가요? 정확히는 비정규직 요원이에요. 필요할 때만 작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지금처럼 곱창집을 운영하시고요. 생각해 볼게요. 강민수가 떠난 후 말자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였지만 선뜻 결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상인들이 곱창집에 모여서 송별회를 열었어요. 제이가 서울을 떠나게 됐거든요. 제이야,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시간 날 때마다 놀러 올게요. 이곳 곱창이 너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제이는 말자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국정원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선배님 같은 분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 평범함과 의미 있는 일이 양립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제이의 말에 말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 후 곱창집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자 둘이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곱창집이네요. 진짜 707특임단 출신 아줌마가 운영하는 곳 맞아요? 말자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진 거였거든요. 그냥 평범한 곱창집이에요. 하지만 손님들은 믿지 않았어요. 어머, 겸손하시네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사진도 같이 찍어주세요. 말자는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어줬지만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날 밤 말자는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저예요. 아, 말자씨. 결정하셨나요? 네.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곱창집은 계속 운영할 거예요. 그리고 시장 상인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물론이죠. 문제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자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평범한 곱창집 사장이고 필요할 때는 국정원 요원이 되는 거였죠. 첫 번째 임무는 한 달 후에 주어졌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마약 조직을 해체하는 일이었어요. 이번에도 잠입 작전입니다. 포장마차 사장으로 변장하시면 돼요. 강민수가 브리핑을 해줬어요. 포장마차요? 네. 말자 씨의 전문 분야 아닌가요? 말자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요리하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부산에서의 작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말자의 노련한 잠입 기술과 요리 솜씨 덕분에 마약 조직의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말자를 본 상인들은 반가워했어요. 말자 이모, 어디 다녀왔어요? 친척집 좀 다녀왔어요.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말자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곱창을 굽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상인들과 회의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한 손님이 말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장소든 추억이든 상관없이요. 깊은 말씀이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느낀 거예요. 그날 밤 말자는 곱창집 정리를 마치고 시장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시장의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민수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다음 주 새로운 임무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준비됐습니다. 이제 말자에게는 두 개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망원시장의 평범한 곱창집 사장 이말자와 국가를 위해 일하는 비밀 요원 이말자. 두 모습 모두 진짜 자신이었고 모두 소중했습니다. 시장에 불이 꺼져가는 가운데 말자는 내일을 위해 집으로 향했어요. 평범한 일상과 특별한 임무가 기다리는 내일을 말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